네, 안녕하세요. 탐볼초 친구들. 오늘은 세계의 건축물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회 시간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궁금한 점들도 많이 생겼겠죠. 오늘 선생님이랑 이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금 더 다양한 세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사회 시간에 배웠던 6대6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이 6대6 순서대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게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요 대륙 순서대로 건축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건축물도 정말 다양한데 그 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 미술 시간이 끝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대의 건축작도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전통적인 건축물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건축물이 그 나라의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떠한 현대 건축물이 매우 유명하다고 한다면 그 현대 건축물 역시도 살펴볼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증이 하나 들 거예요. 건축도 미술인가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미술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현대에는 더욱더 다양한 것들이 미술 작품으로 인정되면서 그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는 거니까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펠탑이라는 걸 주제로 미술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스케치북이나 캔버스 같은 곳에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색칠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회화라고 불러요. 여기 선생님 적어놨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리는 걸 회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자주 하는 미술이겠죠? 회화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에펠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조각이에요. 이 작품은요, 성냥개비를 쌓아서 이렇게 에펠탑으로 만든 거예요. 에펠탑? 정확히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걸 조각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냥개비가 아니라 찰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한다면 찰흙으로 에펠탑 형태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냥개비가 재료인 거겠죠? 그렇다면 또 에펠탑을 어떻게 미술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에펠탑 그 자체, 바로 그것이 미술인 것이죠. 즉, 건축도 미술이라는 겁니다. 이 건축이라는 건요, 하나의 이렇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펠탑도 파리의 어떠한 공간을 이렇게 에펠탑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술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한 공간을 채우는 건축, 이것도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요, 건축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시야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딘지 모두 다 알겠죠? 중국의 만리장성이에요.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무려 진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이에요. 이 만리장성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이 만리장성은 이렇게 긴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 진나라가요, 여러분, 무려 기원전 220년 전쯤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이 만리장성을. 근데 완성을 무려 명나라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담고 있는 성인 거죠. 선생님이 잠깐 이 기원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연도를 구분할 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인 기원 후 시대예요. 예수 탄생 이후 시대. 그래서 이때는 이제 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2020년까지.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 2020년이 흐른 거죠. 그럼 예수 탄생하기 전에도 시대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연도를 붙여요. 기원전 220년. 그러니까 명나라는요. 기원 후예요. 하면
기원 전서부터 기원 후까지 무려 몇 세기를 걸쳐서 이 만리장성을 지은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다음은 바로 일본의 건축 작품이에요. 일본은 현대 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전통 건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대도시인 도쿄를 가면 굉장히 멋진 고층 빌딩들이 많죠. 뭐 도쿄타워라던가. 그치만 이 아사쿠사라는 곳은요, 그 일본 도쿄의 옛날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의 전통 건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의 옛날 도쿄의 모습이 궁금하다 하면 이곳을 방문해 보면 좋겠어요. 네, 바로 다음은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베트남 옆에 있어요. 동남아시아인 거죠. 우리 아시아에 캄보디아가 속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무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앙코르와트를 불교의 사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앙코르와트는요, 힌두교 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원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는 무려 12세기에 건축된 건데 12세기라고 하면 1100년대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옛날인 거죠. 근데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크고 건축 기술도 매우 뛰어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앙코르와트 벽에 그려진 벽화들도 매우 작품이 뛰어나서 유명합니다. 선생님 보여주면 네, 이게 이제 앙코르와트 벽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전쟁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파는 걸 활용해서 그린 것 같아요, 벽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표현했죠,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12세기예요, 12세기. 12세기에 이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 건축물들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봐오던 건축물과는 조금 다르게 이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뭔가 딱딱하고 막 이렇게 직육면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굉장히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지었네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채운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해요. 또 우리가 뒤에 다른 대륙에서 건축물에 이렇게 곡선을, 이 앙코르와트처럼 이렇게 곡선을 많이 활용한 작품도 나와요.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더 재밌게 감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아시아죠. 바로 이 중동 쪽도 우리가 아시아라고 했어요.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중동 국가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건축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이슬람교. 이 성지라는 건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신성하고 정말 중요한 장소라서 이 성지를 내가 꼭 한번 간다 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지 순례 이런 것도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이 건축물의 외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종교에 따라서 건축물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건축물을 보면 이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었겠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슬람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선생님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이는 이런 무늬들, 그쵸? 이런 무늬들을 잘 보면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슬람 양식에서 이걸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불러요. 아라베스크. 이 아라베스크 문양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게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아라베스크 문양이에요. 뭔가 익숙한가요? 이런 느낌 많이 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럼 이런 문양이 있는 건축물들을 내가 봤다 하면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거나 또는 그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 사람이 만든 작품인 거죠. 이렇게 종교가 건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루살렘 돔은요, 분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어느 특정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을 두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만일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이 바위의 돔은 예루살렘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럽의 이 성당은요, 바로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이 노트르담이라는 건 성모 마리아를 뜻해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 여러분 주로 어떤 종교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네, 바로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교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와 관련된 건축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면 아, 또 성당이야? 라고 할 정도로 성당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는요, 1100년대부터 1300년대까지 무려 200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공간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다 이제 시기별로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의 완전체를 건설하는 데는 2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얼마 전에 불에 타버렸어요. 이게 200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뭐 뒤에 이렇게 보수공사 같은 걸 하다가 뭐 재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를 담은 성당인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선생님은 품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판테온이에요. 혹시 이 판테온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판테온은 로마에 있는 곳인데 이게 실제로 옛날에 그리스 로마 할 때 그 로마 있죠. 그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가톨릭을 믿게 되면서 성당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마치 앙코르와트가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진 것인데 불교를 믿게 되면서 불교 사원으로 사용된 것처럼. 그래서 이 판테온은요, 기원 전에 건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오래됐죠? 근데 계속 다시 짓고,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하다가 기원 후 125년쯤에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무려 약 2000년 정도 되는 건물이네요. 근데 이 건물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돔이에요, 돔. 선생님, 이렇게 보면 돔이 안 보여요. 이거 뒤에 이렇게 돔이 있어요. 선생님, 뒤에 돔 보여줄게요. 돔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을 한다는 건데, 우리 예루살렘 돔이, 황금 돔 봤죠? 마치 이렇게 둥그렇게 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돔으로 짓는 이유가, 돔으로 지었을 때 건축물이 매우 튼튼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돔이에요. 안에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테온의 내부예요. 근데 이 돔에 있는 요 자재들이요, 바로 콘크리트예요. 요즘도 우리가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 그 콘크리트 있죠. 그걸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멘트? 네, 이걸 우리도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판테온을 지을 때 처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이 판테온을 지을 때 콘크리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튼튼하고 안 무너지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한 거 있지 않나요? 이 건축물에 좀 신기한 부분. 네, 바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 이유는 이 구멍을 통해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이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 저 빛이 뭔가 태양으로부터 막 오는 거다 막 이래가지고 약간 신성한 느낌. 아까 신전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느낌을 더 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다고 해요. 옛날에는 조명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 닫아놓으면 너무 어둡잖아요. 막 제사를 지내는데 막 너무 어두우면 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어떡해요? 그것도 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배수 시스템 있죠. 비 오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이 당시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걸 사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옛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월이 또 지나고 사람들이 막 자꾸 이렇게 훼손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훼손이 됐죠. 근데 어쨌건 예전에 이렇게 둥글었대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도 5만 명 정도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 콜로세움은 기원 후 72년 정도쯤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광지로서 인기가 많죠. 사람의 크기가 요만한데 어떻게 이 72년 이 시절에 이렇게 큰 걸 지을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해요. 다음은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이 성당 같은 경우는 혹시 건축에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 바로 가우디라는 사람이 만든 성당이에요. 이 성당은 원래 1882년도쯤에 다른 건축가가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중간에 가우디로 이 건축의 담당자를 바꾸면서 가우디가 맡아서 짓게 된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의 좀 신기한 부분 중 하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아직 완성된 성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우디가 이 성당을 만들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가우디가 죽은 지 약 10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이걸 완성하는 걸 목표로 노력하고는 있는데, 가우디 자체가 워낙 스타일이 뚜렷해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더 이렇게 확대한 걸 보여줄 텐데, 너무 뚜렷하고 쉽게 따라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라서 이게 원래 가우디의 이 건축 방식과는 살짝 다르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가우디 같은 경우 평소에 굉장히 검소했대요. 정말 유명한 건축가잖아요. 근데 너무 검소해가지고 옷차림을 항상 약간,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지같이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막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노숙자나 거지인 줄 알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가우디였던 거예요. 결국 사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누군가가 가우디를 딱 뭐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살려주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성당이 이렇게 미완으로 남진 않았겠죠? 네. 다음은 이게 이제 성당을 자세히 확대한 건데, 아까 선생님이 앙코르와트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건축 또 하나 나올 거라 했죠. 네. 우리가 이 노트르담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노트르담 다시 보여줄게요. 노트르담을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성당은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죠. 그쵸? 이렇게 여길 보면 약간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런 직선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곡선처럼 이어지는 느낌? 서양 사람이지만 가우디 자체가 약간 자연에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대요.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닮은 이 곡선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가면 저거 가우디가 지은 건물이다 라고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건축물들이 굉장히 눈에 확확 띄어요. 스타일이 다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우디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대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에펠탑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에펠탑은요,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이 에펠탑이에요. 이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걸 처음에 딱 에펠이 지었을 때 파리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대요. 이 아름다운 파리를 망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게 흉물이라고 불렸대요. 흉물, 흉한 건축물이다 이래가지고. 흉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에펠탑을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프랑스의 너무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에펠탑이 지금은 아무래도 파리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어쨌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영국의 빅벤이에요. 빅벤.
근데 웨스트민스터 궁이라는 건 옆에 있는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궁이고 빅벤은 요 시계탑을 우리가 빅벤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약 1859년 정도에 지어진 런던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궁이 원래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이 나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다시 짓는 였었는데요. 이걸 책임을 맡은 사람 이름이 벤자민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국회의사당을 짓고 딱 끄트머리쯤에 이 빅벤을 하나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의 이름을 따서 빅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건물 요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궁이고 그 옆에 이렇게 북쪽으로 쭉 끝에 있는 게 빅벤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